그런 문제들을 고민한다는 촉을 세우고 고민을 한다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저희가 찾아낸 정보들은 사실 모두 월간 디자인 속에 저희가 녹여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 트렌드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조금 모호하고 한편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제가 잡지를 만들면서 많이 하는데요. 이 트렌드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 유효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보통 그 주요 트렌드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특집이나 리포트 형태 이런 식으로 묶어내곤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이거는 정말 특집으로 조금 더 심화해서 다뤄볼 기사감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은요, 대부분 실마리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뉴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제보를 받아요. 어떤 통신원이나 어떤 기업에서 보내주는 그런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매달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유사한 것들이 계속 소개를 하다고 제가 잡지 처음에는 몰라요. 일단 소개를 하는데 그 다음 달에도 유사한 종류의 그 기사들이 올라오는 걸 보다 보면은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요즘에 이런 게 좀 트렌드인가 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좀 저희가 집중해서 전문가도 만나보고 취재를 나가곤 합니다.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유형이나 패턴은 없지만 어떤 디자이너를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인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이거는 조금 아직 트렌드처럼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것들로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저는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세상에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정보는 사실 잡지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해석하는 역할을 하지만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근데 그 아주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는 정보의 홍수만을 만들 뿐이지만, 그런 어떤 정보, 트렌드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거를 나한테 의미 있게 재해석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가 트렌드, 세상에 뭐가 유행이야, 트렌드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어떤 그 속에서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될지를 좀 잘 판단해서 이렇게 좀 그 실마리를 잘 찾아내고 편집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가 몇 년간 디자인 전문 기자를 하면서, 그리고 주로 2001년 동안 이렇게 기사를 만들면서 지금도 유효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주요 디자인 트렌드를 몇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의 식문화 디자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요즘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CJ 푸드월드라는 곳이에요. 여기 혹시 가보신 분, 건대랑 저기 장충동이 조금 멀어서 가보신 분이 많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곳을 굉장히 좀 제일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디자인하우스에서 좀 가깝습니다. 장충동에 있는데요. CJ 본사 사옥 지하에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를 7월 정도에 오픈을 했는데, 얘기를 오래전부터 듣고는 있었어요. 그냥 밑에 식당가가 생긴다. 근데 푸드코트 정도 생기겠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인테리어 디자이너 마연보 선생님이 여기 설계를 했는데 되게 굉장히 기대해도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를 뚜껑이 열리고 가보니까 저는 여기에 가서 어떤 걸 봤냐면, 굉장히 거대한 그 푸드 테마파크이자, 그리고 CJ가 갖고 있는 14개 식품 브랜드의 쇼룸이자, 그리고 얘네의 어떤 홍보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굉장히 구조도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하 식당과 푸드코트처럼 막 펼쳐진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마을처럼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마연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지하에 있는 식당가인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니 다시 밖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는데 건물 안에 마을처럼 이렇게 막 뿌려놓은 거예요. 식당들을.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서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지하 아케이드에 있는 그런 식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의 경계가 무너졌는데 여기 내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일제면소라는 데예요. 이게 굉장히 좀 그 내부 하나하나의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거는 걔네가 이제 밀가루도 생산하니까 그런 제일제면소라는 데고 여기는 뭐 이런 비비고. 근데 저도 CJ 계열사가 그렇게 많은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비비고도 있고요. 빕스, 로보컬이 뭐 그런 기타 등등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걸 저희가 뭐 CJ 건지 아닌지 알 필요는 솔직히 굳이 없죠. 그런데 얘네들은 그 얼개를 굉장히 잘 짜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뭐 그 저기도 있어요. 그 CJ라는 데를 그 식품 기업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자재를 파는 그런 대표적인 식품 기업이잖아요. 근데 걔네가 이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그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물 공급해서 식당을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비비고 뭐 빕스 같은 외식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이제 한 공간 안에 효율적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가서 보면 재밌는 게 창업센터가 있어요. 밥을 먹으러 왔다가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창업을 해볼까? 하면은 그걸 이제 창업 서비스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어놔서 사람들은 밥 먹으러 왔다가 이게 그리고 여기 뭐 제이제면서 같은 데를 보면은요, 이 CJ의 브랜드 역사도 이렇게 은근하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밥 한 번 먹으러 왔지만 그냥 밥 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을 좀 딱 보기에도 굉장히 받고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도 굉장한 그런 자기네 자사 브랜드 홍보관이자 어떤 식품 기업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거기 앞에 가면은 이런 벼도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 같은 거 CJ 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CJ를 제가 요즘 가장 눈여겨보는 브랜드예요. 얘네가 지금 뭘 할지 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CJ 제일제당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백설표, 다시다 뭐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맨날 먹는 조미료처럼 뭔가 익숙하긴 한데 그다지 뭐 세련된 느낌은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 이미지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뚜레쥬르 같은 거는 솔직히 저는 있으면 가지도 않았거든요. 무슨 초록색 파리바게트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웬만하면 저는 투썸 이런 데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더라고요. 저한테는 가장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도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영역 확장을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는 거는 이거는 청담 CGV예요. 우리 보통 이제 시내시티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CGV 청담정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얘들이 인수를 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시네드 셰프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압구정점이 그건데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프라이빗하게. 되게 톱값도 비싸요. 제가 한번 너무 궁금해서 가봤는데 1인당 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영화를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트가 아니라 가보면은 뭐 의자도 한 30개 정도가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좀 비싸게 하지만 이 여기서의 포인트는 굉장히 좀 기업 내부에서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외식 브랜드와 또 갖고 있는 그런 영화 채널을 이렇게 굉장히 잘 연결을 시켰다는 점도 있지만 사람들은 또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그리고 그걸 보면은 장사가 계속 되는 걸 보면 그런 색다른 경험에 그 내가 소비를 하고자 하는 의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CGV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한번 밑에밖에 안 가봤는데요. 밑에 식당가가 있고 브랜드 상용관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랑 함께하는 뭐 CGV 영화관 이런 것도 있고요. 저기 보면은 뭐 비츠 바이 닥터드레라는 그런 유명한 헤드폰. 저 상영관을 가면은 저희 그 헤드폰을 끼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값은 표값은 조금 더 비쌉니다. 한 2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프라이빗 시네마인 경우에는 좀 더 비싸지만 그래서 어떤 차별화된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사례가 굉장히 좀 영역을 섞어가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을 좀 이 식문화라는 것의 영역 확장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이분을 저는 꼭 소개를 하곤 하는데요. 스페인의 디자이너인 마르티 디세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스페인에 출장 갔을 때 직접 만나보는데 굉장히 저는 좀 일단 굉장히 똑똑하고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자기를 푸드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푸드 디자이너 이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마 푸드 스타일링하고 뭐가 틀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의 아주 독특한 지점은 그러니까 음식물을 아주 그러니까 음식 자체를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요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스타일링을 하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뭔가 오브제를 만드는데 다만 그게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일 뿐, 먹을 수 있다는 것일 뿐이라는 게 이 사람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분은 음식 자체를 맛있게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요. 요리할 줄도 모르고 요리에 자기는 관심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음식을 먹는 방법 이런 것들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뭐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물은 이 음식이라는 거는 가장 대량 생산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량 생산되고 있는 오브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뭐 우리가 의자 같은 거를 평생 사봤자 개인적으로 몇 개를 사겠습니까? 한 개나 뭐 다 10개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음식은 매일매일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음식 디자인이 그냥 그 음식에 들어가는 패키지를 디자인하거나 레스토랑을 멋있게 하거나 그 그릇을 멋있게 디자인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먹는 방법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분이 초기에 드롭 디자인하고도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테이프인데요. 두 프레임이라는 시리즈예요. 저도 저 테이프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저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초기에 저분이 90년대 초반에 저런 걸 보여줬는데 테이프를 하면 그대로 액자가 되는 거. 그리고 저거는 드룩하고 초기에 했던 오레니움 마음 캔디라는 건데요. 여기 오렌지 씨앗이 중간에 숨겨져 있는 캔디예요. 그래서 저거를 먹고 나서 사탕을 다 먹고 나서 그냥 딱 씨를 땅에다 뱉어버리면 거기서 이제 오렌지 나무가 자란다. 뭐 이런 컨셉으로 디자인을 할 거라고 합니다. 특히 저분의 아이디어는 좀 다분히 컨셉추얼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약간 컨셉추얼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잘 응용했을 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문화 디자인이라는 거를 굉장히 그 영역을 얼마든지 디자이너들이 좀 확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례 보면 저희 CK라고 쓴 거 요즘 저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파티장 가면 굉장히 많죠. 로고 새긴 거. 근데 저분이 처음으로 저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폰서 쿠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스폰서가 있는 음식을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이제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거 공짜로. 그리고 저거 같은 저 밑에 있는 파이같이 생긴 거는요. 이렇게 한눈에 보기만 해도 영양 성분을 바로 알 수 있는 케이크. 그래서 설탕이 뭐 예를 들어서 흰색이면은 흰색은 설탕을 의미해서 설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이 케이크에 뭐 초콜릿은 얼마큼 들어갔고 그런 영양 성분 표시를 저렇게 바로 음식에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재밌었는데 푸드뱅킹이라는 벤치예요. 저거는 뭐냐면 길가에 저런 벤치를 막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음식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벤치로 길거리에서. 그러면은 짜장면처럼 뭐 여기 어디요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건국대에 있는 푸드뱅크 3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기로 뭐 짜장면 5그릇 갖다 주세요 하면은 벤치로 배달이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이런 굉장히 자기가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저는 저런 사례들이 아직까지는 좀 컨셉추얼한 면이 있지만 굉장히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좀 잘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알레시랑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메디컬 디자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리포트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 메디컬 디자인에 관한 것도 저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단순하게 이제 의료기기 자체에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어떤 그 치료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건강관리, 그러니까 예방,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부터, 그리고 아픈 환자뿐만이 아니라 의사까지 이 메디컬 디자인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더 넓혀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의료기기에서의 디자인 비중은 뭐 그냥 말 안 해도 대접은 굉장히 이미 낮죠. 보면은 저런 거 뭐. 근데 저는 저런 그 버튼 같은 것들도 너무 다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좀 생명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좀 어떤 전문적인 영역, 물론 전문적인 영역이 맞지만 저런 버튼들도 익숙하거나 뭐 의사나 하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런 것도 좀 쉽게 디자인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의료 사고도 줄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좀 많이 방치되었던 영역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이긴 한데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요 MRI인데 여기서 의료기기 때문에 멋지고 세련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MRI 촬영하러 들어가는 공간을 넓혀서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섭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안고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공간을 넓게 하고 그리고 좀 비만이다 이러면 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고려해서 그 굉장히 공간 설계를 조금 더 넓힌 그런 사례예요. 그리고 이거는 로쉬의 혈당 측정기라는 거는 제가 사실 당뇨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매번 이렇게 혈당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측정을 하셔야 된대요, 환자들은. 근데 보통 그 아주 그냥 기능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모양도 별로 아주 신경 안 쓴 것 같은 그냥 기능에 껍데기만 씌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근데 사람들이 환자들이 어떤 그 제품을 혈당 측정기를 딱 꺼내는 순간 아 얘는 환자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의 마음을 고려해서 조금 이게 컨셉이 좀 작고 섹시한 혈당 측정기로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저는 핸드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아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디자인 벅스아웃 프로젝트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영국에서 영국 보건국하고 영국 디자인 카운슬에서 같이 합작을 했는데 이거는 그 2차 감염?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병원에서 2차 감염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대요. 아프지만 뭐 어떤 위생관리가 덜 안 돼서 세균이 침투하는데 그걸 방지하고자 만든 프로젝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병원용 사물함을 디자인했는데 이 병원용 사물함 디자인의 핵심은 세균을 잘 닦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첨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기 쉽게 만들어서 그 감염 세균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사실은 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손잡이를 위로 해서 닦기 좋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로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어려운 기기를 쉽게 디자인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 제너럴 닥터 얘기는 유명하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은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보통 디자이너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이분이. 왜냐하면 컨셉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병원을 카페처럼 결합시켰다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환자, 그러니까 이분은 제너럴 닥터는 자기가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나는 의료 디자이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환자가 치료받을 때 치료받는 그런 정서적인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려를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저는 요게 토끼 같은 것들이 어린이를 위한 청진기예요. 그래서 보통 그 군의관 그런 걸 하면서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검진을 받으러 올 때마다 애기들이 청진기를 갖다 대면 미친 듯이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었는데 인형 안에다가 청진기를 숨겨놓고 나서 인형을 안게 하면 애가 인형을 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 이렇게 청진을 하는 그런 거를 개발을 한 거고요. 애기들 혀 누르는 앞설자 그런 거 이제 끝에도 뭐 사탕을 달아서 아주 초기적인 그런 거였지만은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잖아요. 마스크 다른 디자인으로 5개 다시 갖고 와. 뭐 이런 소리 했다고 하는데 산소 마스크 얘기였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좀 디자인에 예민한 감정을 가진 이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산소 마스크 저런 디자인도 보통 것들을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죽지 않았으면은 아이 마스크 같은 거를 만들면서 자기가 의료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농사를 위한 디자인 사례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농사도 보통 요즘에 뭐 친환경, 웰빙, 시티파머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 저는 웰빙이라는 말도 너무 난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잘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웰빙 한다고 녹색 쓰고 저는 이제 솔직히 자원 아낀다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서 뭐 별로 그런 얘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특히 저는 에코백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항상 하거든요. 어디 가면 에코백 맨날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에코백이라고 이렇게 캔버스나 그런 걸로 만든 것도 그런 것도 있고 무슨 페트병 그런 걸로 만든 것도 갖고 한 40개 넘어요. 맨날 남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그 남용되는 순간 저는 그것도 더 이상 친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노력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이거를 단순히 친환경의 연속선상이 아니라 영역을 넓혀서 이 농사와 관련된 디자인도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 농부로부터라는 매장이에요. 쌈지 농부가 하는 데인데 파주 헤이리에 있거든요. 가보신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취재를 한 다음에 궁금해서 제가 따로 가봤어요. 여기 도대체 너무 궁금해서 가봤는데 약간 좀 공간이나 이런 설정들은 약간 쌈지스럽기는 해요. 근데 쌈지는 약간 농사도 예술이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굉장히 그런 농업 관련된 이미 그런 디자인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건데요.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이 농부와 디자이너가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가려운 등어리를 잘 긁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매장은요, 그 유기농에 관련된 유기농 농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흑살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농업 그런 뭐 기술이라던가 농부들을 지원하는 그런 데인데 이 흑살림은 그런 기술이나 지원 정책을 갖고 있지만 유통 채널이 없는 거예요. 유통 채널이 없는데 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통 채널에 대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이 농부로부터라는 매장을 만든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그 유기농으로 만든 그런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패키지를 예쁘게 할 수 있는, 뭐 예쁘게 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요, 여기에다가는 뭐 꾸러미팩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품질은 떨어지지만 그런 것들을 모아서 꾸러미 상품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값싸게 한다던가 그런 어떤 그 판매 방법을 약간 잘 굉장히 디자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수익은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저기를 가서 보니까. 근데 이쪽에서도 생각하는 게 이 매장을 통해서 수익이 당장 나기를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1차적으로. 그래서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이 매장 자체의 성공 여부보다는 이런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에 더 굉장히 많은 흥미를 느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 프랑스에서 사는데요. 이런 거 사진을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외국의 유럽에서도 근거리 농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건 로컬 리버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항하고 그 식품, 그러니까 화분을 결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뱀 같은 게 막 있는데 여기 사실 물고기를 기르는 거예요. 어항이에요. 그래서 어항하고 화분을 결합해서 물고기가 이렇게 저기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면서 공기 선순환을 한다는 건데 이제 질산염 뭐 이런 게 나온대요. 제가 굉장히 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나오면 서로 어항의 식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어항 물을 정화해주고 어항에서는 다시 화분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서 올려주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렇게 채소를 길러서 사람들이 먹겠다. 뭐 이런 컨셉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은 사실 저는 저런 제품은 이게 어떤 본질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신선한 채소를 먹고 싶다라는 것에 뭐 힌트를 얻어서 낸 약간 패션 아이템이라고는 생각해요. 저런 제품은 흔히 나오는데 이름이 포스트 카든이에요. 그래서 저기 엽서처럼 돼 있는데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저기다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다 뭐 2, 3주면은 샐러드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물이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제품도 이제 약간 팬시하지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파머스 사과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장섭 씨라는 디자이너가 운영을 하고 있는 액션 서울에서 만든 브랜드인데요. 이것도 농부와 디자이너가 직접 만난 사례예요. 근데 저는 이 농부님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상도 봉화에 있는 이봉진이라는 농부가 계신데요. 사과 가수원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보통 유통 문제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농산물의 유통 시스템. 그래서 중간 상인이 마진을 많이 먹고 농부는 어렵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봉진 농부께서도 그런 불합리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유통구조의 불합리를 많이 개선을 하려고 어떻게 디자이너를 직접 찾을 생각을 하셨네요. 누가 중간에 소개를 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소비자 직접 만나는 농산물 직거래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를 둘이 만났고요. 그래서 브랜딩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파머스 파티고요. 파머스 파티라는 거 이름을 걸고 이분들이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젊은 층을 공략하는 사과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지금 나온 패키지라고 이런 사과 박스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보통 사과 같은 경우 산지를 강조하잖아요. 청송 사과 그리고 인증마크 딱 들어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어떤 브랜딩으로만 존재하지 지역 이름은 나와 있질 않아요. 봉화에서 만든 사과인데 지역 브랜드 없이 파머스 파티라는 그 브랜딩에만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케팅 방법도 되게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트위터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사과드리러 왔습니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트위터랑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한 거죠. 신청하면은 내가 직접 사과드리러 가겠다. 이런 식의 홍보를 해서 약간 이 붐업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대단하게 성공을 하고 굉장히 이봉진님의 사과 가수원이 굉장히 사과가 많이 팔리고 이러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유통 단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견고하잖아요. 그래도 그 틈새를 이렇게라도 해냈다는 것의 가치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 디자인의 하이브리드인데요. 이제 사실 솔직히 하이브리드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죠. 뭐 하이브리드 카, 저도 솔직히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들은 뭐 그런 정도,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뭐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영역의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역이 붙어서 아주 그런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거나 가능성을 연 사례를 제가 그냥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디자인 포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붙여본 건데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앞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 써본 제품이라서 압니다. 안드레아라는 공기청정기예요. 이게 뭐냐면 화분이에요. 공기청정기는 보통 전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화분 식물을 심어서 식물이 공기 정화를 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원래 무슨 뭐 하버드대 박사가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고 디자이너랑 손을 잡아서 이걸 제품 개발로 한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줘요. 그럼 제가 굉장히 잘 살더라고요, 저 식물이. 그리고 물론 전기로도 돌아가요. 완벽하게 그냥 화분으로만 공기가 순환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면은 저기서 막 좀 소리가 시끄러워요. 딱 키면은 되게 윙 소리가 많이 나는데 모터 같은 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 전기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면 화분에서 걔를 걸러가지고 산소를 내뿜고 그 산소가 나오는 걸로 공기 정화를 한다는 뭐 그런 이론이에요. 솔직히 저는 약간 이거 써보긴 하지만 그렇게 공기가 좋아지거나 이런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방 안에 화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좋겠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화분일까요? 아니면은 전기 제품일까요?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원예, 좀 저기하게 얘기하면은 원예랑 전자기술의 결합체라고 저는 얘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두 개나 써봤어요. 이것도 있어요, 저희 집에. 이게 보면 아이필로우라는 베개예요. 수면 베개예요. 수면 베개인데 아이폰 옆에다 낄 수 있어요. 베개는 베개예요. 베개인데 아이폰에 보면 요즘에 뭐 이렇게 수면 유도하는 뭐 그런 앱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그거랑 연동을 시킬 수도 있고 꽂으면 그냥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네, 음악을 듣게 하는데 그 방식이 저 베개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음악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뼈로 듣는데요. 그래서 뭐 무슨 이렇게 딱 저기 대고 누우면은 꼭지가 머리에 닿으면 음악이 들려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옆 사람한테는 안 들려요. 나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딱 떼면은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아니라 뼈로 듣는 그런 시스템이고 저기에는 아이폰을 통해서 돌아가니까 얘는 일종의 베개랑 또 적어도 전자제품의 합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쟤는 베개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은 전자제품이 맞을까요? 이런 것도 좀 살짝 애매하죠. 그리고 전기자동차도 저는 그래요. 요즘 하이브리드카 말고 전기자동차도 걔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그런 기계적인 뇌피를 가졌지만 엔진으로 굴러간다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지만 걔는 일종의 전자제품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자기기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애플이 아이카를 만든다는 등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전기자동차는 자동차일까? 아니면 걔도 전자제품일까? 약간 이런 좀 경계가 애매해지는 제품들이 저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전자제품의 예는 아니지만 이 명품 브랜드들이 요즘 호텔이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런 추세가 점점 더 이렇게 자기 브랜드의 총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량 있는 브랜드들은 다 호텔을 짓거든요. 부티크 호텔 같은 것도. 근데 왜냐하면 이 호텔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다 전시도 하면서 홍보하면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제가 듣기로는 CJ도 호텔을 짓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호텔이 좀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를 체험하게 하는 최종 공간으로서 호텔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 쪽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영역 파괴는. 이거는 경주에 있는 나궁이라는 한옥 호텔이에요. 근데 이 호텔의 특이한 점은 이 한옥을 현대화해서 어떤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그런 사례거든요. 근데 이 한옥 호텔은 100일 만에 지었다고 해요. 처음에 시공부터 이런 조립하고 이런 것까지 다 모듈화해서요. 한옥인데 마치 아파트처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라궁을 가봤는데 여기가 그 꽃보다 남자에서 지우 선배 이렇게 그 나온 거에 그걸 여기서 촬영을 했어요. 앞에서 보면 되게 멋있는데 제가 사실은 속에 들어가서 조금 실망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룻밤 잡아야지 정말 좋은 줄을 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한옥을 마치 아파트처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얘도 굉장한 영역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요즘에 인케이스, 아이폰 케이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패션 시장이 저는 이런 아이폰 케이스나 이런 스마트폰 시장을 저는 간과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런 걸 패션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패션 쪽에서 이걸 예민하게 캐치를 했으면 자기네 브랜드랑 연동을 시켜서 굉장히 잘할 수 있었던 영역인데 약간 IT 쪽이라고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간혹 콜라보레이션은 하죠. 그렇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인상적인 말이 있어서 적었습니다. 디자인몰의 제품 디자인 회사인데요. 조용기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디자인 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대요. 대신 창의 산업이라는 말로 뭉뚱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걔네들은 디자인의 개념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요. 범위가 농업, 공업, 수산업까지 다 뻗쳐 있대요. 그래서 역시 좀 그 대륙 기질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가 보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영역 자체를 혼합해서 더 넓게 생각해야지 시장도 넓어지고 디자인의 영역도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억해야 될 말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자이너의 영역 확장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디자인 산업으로 봤다면 디자이너들이 요즘에는 그런 영역 같은 것도 많이 넓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이너 사람이 어떤 주체가 돼서 요즘에 핫플레이스가 저는 디자이너 주도적으로 좀 많이 개발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예로는 뭐 가로수길도 이미 조금 그런 조짐이 있었지만 이태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태원에서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거는 제1기획에서 한강진역 사이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좀 골목골목에 스튜디오들이 디자이너들이 제가 몇 년 전부터 이태원으로 옮기는 사람들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자본이 비싼 뭐 삼성전자 같은 건물이 딱 들어서 그 주변이 개발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요. 뭐 디자이너라든가 일군의 그런 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먼저 그 골목에 가서 길을 따라서 약간 구석구석 스며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대단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쫓아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조금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점은 땅값이 조금 있으면 다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비싸지면 좀 또 딴 데 가야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처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그게 조금 현기증이 나긴 하지만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부동산 개발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디자이너들이 약간 문화적으로 주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정치적인 것에서도 디자이너들이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참여 방법은 로고나 그래픽이나 포스터로 시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FTA 이번 시국선언을 디자이너들이 참여를 한 건데 이거 딴지일보에 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FTA도 분명히 디자인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디자이너의 시국선언이라고나 할까요? 포스터를 만들어서 자기가 왜 이걸 디자인했는지까지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제가 I want yous라고 쓴 거는 김재훈 씨라고 그 낙곰수의 캐리커처 그리신 분이에요. 네, 그런 분들도 이제 낙곰수 캐릭터를 만들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포스터들을 그래픽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가 시위가 났을 때는 그래픽 디자이너 시모 카스트가 로고도 디자인했었어요. 그 시위를 위한 그런 사례도 이미 해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들의 재능 기부 같은 것들도 더 적극적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어떤 로고를 디자인해준다던가 아니면은 패키지를 디자인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좀 약간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쪽에 그 희망고라는 거는 아프리카에 망고나무 심어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제가 여기 보면은
그래픽 디자인 하는 그 패션 디자이너 이광희 씨가 하는 거고요. 뭐 아이덴티티 업체, 뭐 디지털 미디어 업체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 기부 차원에서 로고나 디자인 작업에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영역은 앞으로도 더 많이 참여하는 분야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 트렌드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옷가게 가면은 뭐 유행하는지 금방 다 알죠. 그리고 잡지 봐도 솔직히 잡지 몇 권 이렇게 갖다 놓고 쭉 보면은 아 요즘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유행인가 보다 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 가면 역사 금방 알려 다 주죠. 한 바퀴만 돌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자기만의 관점과 그런 정보 속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철물점이나 부목가게에 가도 자기는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저널리스트가 한 말인데요. 그래서 저는 트렌드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